때는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이 되고요. 어느 골동품점 한켠에 삐에로 인형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중년의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다 그것을 보곤 매우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후 직원을 불러 그것을 구매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선 2층에 위치한 장식장 위에 살짝 올려두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주호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의 시선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이모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에 서둘러 일본으로 귀국을 한 모습이 되는 거고요. 사정상 장례식에는 참석하지를 못했지만 49제에 맞춰 십자저택이라는 곳으로 찾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왜 이 저택을 십자저택이라 부르는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앞으로 이 작품에 등장할 가족들의 구성원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맨 위로는 시즈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몇 해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소유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첫째 딸인 요리코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바로 그녀가 앞서 언급된 자살을 했다는 이모가 되는 건데 요리코에게는 남편인 무네이코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가오리라는 딸이 있다고 설명이 되고 그녀가 사망한 이후 회사의 관리는 남편이 모두 도맡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음 인물로 넘어가기 이전에 살짝 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는 아내인 요리코가 죽기 이전부터 여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문제가 끊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최근에는 비서인 리에코를 불러 저택 지하에 있는 오디오룸에서 종종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목격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녀가 2층까지는 올라오질 않아 암묵적으로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 저 둘이 바람을 피는 부적절한 관계다 하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기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오에라는 대학원생과 나가시마라는 미용사가 있는데 우선 아오에는 머리가 비상해 가문에서 후원 중인 하숙생 같은 느낌의 남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싶고 나가시마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가문 존속 미용사 마냥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혼외자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 그를 측은히 여겨 가까이 지내며 보살펴주고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둘에게는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서로 표현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어느 정도 가오리에게 호감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오에는 이걸 야망이 크다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저는 가오리가 좋습니다 하며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넌지시 나가시마 쪽을 더 좋아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로는 스즈에라는 가정부가 집안일을 보살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손님으로 마스자키라는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죽은 요리에의 사촌 오빠가 되면서 그녀 회사의 임원직을 맡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화자인 미주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49제에 참석하기 위해 십자저택에 찾아와 머물게 되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등장인물 소개는 대략 끝이 난 것 같으니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미주오는 사촌동생인 가오리를 만나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왜 이모가 자살을 한 거지 하며 그때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가오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는 게 그날 밤 아빠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두 사람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쿵쾅거리며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싶었던 아빠는 자신을 들어안고 문 밖까지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어떤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북쪽 복도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스치듯 지나쳤다라고 말을 하고요. 얼마 후 그 존재는 장식장 위에 올려진 삐에로 인형을 잡아 거칠게 바닥으로 내팽겨 치더니 다시 복도를 따라서 쭉 하고 올라간 다음 발코니 밖으로 몸을 던져 뛰어 내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저택의 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지만 북쪽만 1층 아래 오디오룸과 창고가 있어 높이가 3층으로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다른 곳은 바닥이 흙으로 된 정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북쪽 방향만 딱딱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뛰었으면 떨어져도 죽지를 않았겠지만 북쪽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했을 거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도 가오리는 그림자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아빠가 자신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혼자서 조심스레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돌아온 이후 엄마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받게 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로 밤잠마저 설칠 정도였단다라는 말을 들려주게 되자, 이에 그녀는 방금 본 그림자가 엄마였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알려주게 되고, 이후 경찰이 찾아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자신과 아빠가 창밖으로 내달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터라 끝내 사건은 안타까운 자살로서 마무리가 지어진 상태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미주오는 그렇게 강하게만 보였던 요리코 이모가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하다니 그거 참 안타깝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대화를 일단락 지운 후 다음으로는 시즈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오리와 함께 북쪽 복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벽면 곳곳에는 이런저런 골동품들이 콜렉션처럼 모아져 걸려져 있기도 하였고, 특히나 사람 키높이의 커다란 액자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유독 특이하여 신경이 쓰이기도 하였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 장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할머니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만났긴 했지만 평소 조깅으로 관리를 할 만치 건강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으신 모습이었고요. 사건 당일 창밖으로 요리코 이모가 뛰어내려 많이 놀라셨겠네요 하고 말을 건네자, 이에 할머니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가족들은 다른 볼일이 있어 모두들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때 가정부인 스지에가 방으로 들어와선 밑에 손님이 한 분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인형사인 고조가 되는 거고요. 그는 예전 무네히코님께서 저희 가게에 들러 대형 거울을 주문하신 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얼마 전 제가 자리를 비운 틈 삐에로 인형 하나를 구매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인형은 사실 비극을 몰고 다닌다는 저주가 걸려 있어 원래 판매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회수를 하러 왔으니 괜찮으시다면 지금 돌려주실 수가 있겠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오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긴 한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 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니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실 수는 없겠냐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는 아쉽지만 알겠다고 말을 한 후 뒤돌아서 저택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장면은 그날 저녁으로 넘어가 처음 본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소개를 주고받고 있던 중 갑자기 가오리가 평소답지 않은 비꼬는 말투로 엄마가 죽으니 이제 저 여자가 안주인 행색을 하는구나 하는 말을 툭 하고 내뱉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주오가 뭔가 하며 문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무네히코의 곁에는 그 비서인 리에코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
순간 주위의 분위기는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일순 얼어붙는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이에 미주오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저 둘의 관계에 대해 모두들 불편해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삐에로의 눈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고조가 찾아온 이후 인형은 지하에 있는 오디오 룸으로 옮겨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한쪽 구석에서 멍하니 방치되어 있던 중 얼마쯤 지났을까 어떤 남성이 터벅거리며 안으로 들어와 음악을 틀고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그가 들어온 얼마 후 또 다른 남성이 안으로 들어와선 먼저 온 남성이 누워있는 걸 보곤 화들짝 놀라다 잠시 고민을 한 후 결심이 섰는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선 오디오룸 한켠에 서랍장을 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헌데 이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컸던지 자고 있던 남성이 머지하는 눈으로 깨어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얼마 후 먼저 온 남성이 배를 움켜잡으며 바닥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 모습에 나머지 한 명은 화들짝 놀라선 급히 오디오룸 밖으로 달아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미즈호의 시선으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 사건이 있던 밤 새벽 3시 잠을 뒤척이던 그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가 맥주 한 캔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벽면에 붙은 장식장 위로 어떤 잠옷 단추 하나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으로 돌아간 이후 아침 7시 지하에 있는 오디오 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와 이게 어찌 된 건가 하며 내려가던 도중 분명 새벽에는 있었던 장식장 위 단추가 어디로 간 건지 사라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허나 이때까지만 해도 미주오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고 이후 급히 지하로 내려간 그녀는 죽어있는 모습의 무네히코의 시신과 함께 그 곁으로 비서인 리에코가 가슴에 칼이 찔려 죽어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뭔가 이상한데 싶긴 하지만 그리고 이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를 하더니 몇 가지를 발견하여 알려주게 되는 게, 화면상 이곳인 그러니까 오디오룸에서 빠져나가는 뒷문 밖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과 무네히코의 잠옷 단추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로 인해 그들은 외부인의 소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며칠을 휙 하고 넘겨 도중 이런저런 추론이 오고 가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찌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경찰들은 장갑에 남은 지문을 통해 결국 범인이 마스자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요. 이후 사건에 대해 추궁을 하자 그는 버티지 못하고 진실에 대해 털어놓게 되는 것이, 어느 날 자신 앞으로 어떤 협박 편지 한 통이 날라오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당신이 요리코의 회사에서 어떤 비리를 저질러 왔는지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서류가 오디오룸에 있는 서랍장 중 하나에 보관되어 있을 거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중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일쯤 무네이코가 그 서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이를 어찌 해야 하나 하며 고민을 하다 새벽 2시쯤 몰래 오디오룸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헌데 이때 예상치 못하게 그곳에는 무네이코가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깨어난 그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뜻밖의 몸싸움을 갑자기 벌이게 되는데, 얼마 후 그가 억하는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온 다음 밤새도록 그는 바들바들 떨며 내일 아침 자수를 해야겠다라고 여기고 있었다 말을 하는데, 허나 이게 어찌 된 건지 이후 오디오룸 안에서는 무네히코의 시신뿐 아니라 리에코 또한 죽어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연달아 경찰들이 조사를 하며 외부인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는 말을 전해주기에 자신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이 온 나머지 자수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때 마스자키가 혼돈이 온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연달아 설명을 드려볼 텐데, 사실 그날 아침 시신을 발견한 가정부 스즈에는 오디오룸에 있던 쓰레기통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여겨지는 장갑과 단추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순간적으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살해당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남몰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이 외부인의 소행으로 보였으면 하는 생각에 그 물건들을 마치 범인이 집 밖으로 달아나며 흘리고 간 것 마냥 뒷문 밖에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부 스즈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범인이다 라고 생각해 그를 감싸주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헌데 그럼에도 마스자키는 내가 무네히코를 죽인 건 맞는 것 같지만 리에코에 대해선 도저히 모르겠다 하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한 이때 미주오 역시도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사건이 2시에 발생했다 한다면 자신이 3시에 목격한 장식 장위 단추가 도저히 설명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순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걸까 하며 고민을 하긴 했지만, 사건 자체가 마스자키의 짓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자 이때 그녀는 그저 스즈에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때 집안에서는 미주오뿐 아니라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숙생으로 머물고 있는 아오에가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이 석연치 않다라고 말을 하며 마스자키가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말을 꺼내놓기도 하고, 또 하나 예전부터 신경이 쓰이는 게 왜 자살한 요리코 씨는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굳이 장식 장위 삐에로를 바닥에 내팽겨 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 일이 있고 사건은 며칠 뒤로 흘러가게 되는데, 생각도 정리할 겸 저택 주변을 거닐고 있던 미주오는 일전에 만났던 인형사 고조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는 십자 저택에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긴 들었다라고 말을 하더니, 역시 삐에로 인형은 저주를 몰고 다니는 게 맞는 듯 싶군요 라고 말을 하며, 지금 집으로 찾아가 제가 회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다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두 사람이 저택에 도착해 삐에로 인형은 어디에 있나요 하며 스즈에에게 묻자, 그녀는 방금 전에 아오에 군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황급히 인형을 챙겨 나갔습니다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며 두 사람은 따라 나서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택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길 한복판에 아오에가 누군가에게 공격받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경찰들이 출동하여 집안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리바이가 어찌 되는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거라 여겨지는 시간, 나가시마가 가오리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시즈카 할머니 역시도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하며 집안에 있던 나머지 식구들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경찰에서는 의문스러운 리에코의 죽음에 대해선 무네이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그녀가 자살을 한 게 아닐까 하며 추정을 하게 되고, 길에서 죽은 아오에 역시 불행히 극단적인 성향의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자 그날 밤 미주오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혼자서 이게 맞는 걸까 하며 한참이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 한다면 그건 겉으로 볼 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공범이 있다 가정을 하면 누군가가 상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다 말고 자신이 목격한 단추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가족부인 스즈에를 찾아간 다음, 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 숨겨진 공범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하며 쏘아붙이게 되는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스즈에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게 한동안 우물쭈물하며 서 있기만 한 순간 등 뒤에서 시즈카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부터 자신이 이번 사건이 어찌 된 건지 너에게도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조금은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때 미주오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사건이 있던 밤 새벽 2시 반쯤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 복도로 나섰는데 나가시마가 몰래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스자키의 방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후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하며 화장실을 갔다 그곳에 가보게 되는데, 이때 무네이코의 것인 잠옷 단추가 바닥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단추를 주워 들어선 장식장 위에 올려놓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무네이코의 시신이 발견이 되자 단박에 시즈카 할머니는 범인이 나가시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다행히 그때는 아직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던 터라 급히 스즈에와 입을 맞춰 쓰레기통 속 장갑을 문 밖으로 옮기고 장식장 위에 놓여져 있던 단추 역시도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즈카 할머니 또한 무네이코와 리에코의 부적절한 관계가 불만이었던 터라 나가시마를 보호하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어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추측해 보면 예전부터 그 아이는 죽은 요리코를 상당히 잘 따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후 아오에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안을 느꼈는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건데, 이때 역시도 나가시마에게는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었지만 가오리가 그를 보호하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곤 자신 또한 따라서 증언을 보태어 주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머리를 다듬어줬다 하는 완벽한 알리바이는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미주오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짐을 챙겨 들고 온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헌데 그 순간 아직 사건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듯 고조가 저택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두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저도 나름 추리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가 하는 설명을 제가 또다시 정리를 하여 알려드리자면, 일단 그가 하는 말의 요지는 자살한 줄 알았던 요리코 역시도 사실 살해되었을 거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었고요. 당시 가오리의 증언을 보면 어둠 속에서 발코니로 뛰는 그림자를 보았다라고 했지 실제 그것이 요리코인지는 목격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가는 게 문에이코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인형을 가져와 이곳에 있는 장식장에 진열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포석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모두 집을 비웠을 때 먼저 요리코를 발코니에서 밀어 살해한 그는 일부러 가오리의 방에 들어간 이후 요리코로 변장한 리에코가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게 뭐지 하며 일부러 휠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직접 들어안고 복도로 나선 다음 뛰어내리는 리에코의 모습을 목격시킨 게 된다는 상황인 건데, 이 말에 미주오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녀 역시도 크게 다치지 않을까요? 하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고조는 2층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판매한 대형 거울이 충분히 숨겨지고도 남겠군요 라고 말을 하며, 그날 밤 문에이코 씨는 복도 중앙에 거울을 설치한 다음 삐에로 인형 역시 위치를 반대편 장식장으로 옮겨 놓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리에코는 북쪽이 아닌 동쪽 발코니로 뛰어내린 거라 크게 다치지를 않았다는 게 되는 거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인형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게 된다는 상황인 건데, 그러자 이때 언제부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체념한 모습의 나가시마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죠 하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털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자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혼외자 같은 게 아니라 그저 재산을 노리고 이 저택에 접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이 사실을 요리코가 눈치채게 되었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에 문에이코와 리에코가 먼저 다가와선 자신들이 요리코를 죽이려 계획하고 있으니 자네도 동참하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리코의 사건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 다음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저택으로 날라온 편지 한 통을 자신이 대신 읽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문에이코와 리에코가 요리코를 죽인 후 자살로 위장했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 편지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다행히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사건을 은폐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단 자신이 문에히코로 변장을 한 다음 마스자키를 오디오룸으로 부른 후 크게 다투다 살해당한 척 연기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조금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보기 좋게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후 진짜 문에이코와 리에코를 불러서 살해한 다음 단추를 마스자키의 방 앞에 놔두었던 게 되는 건데, 우연치 않게 그 모습을 시즈카 할머니가 목격하게 되며 또다시 현장은 이중으로 조작된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마스자키가 자신은 리에코를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모습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될지 알았으나 갑자기 아오에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며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한 후 삐에로 인형을 들고 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 그곳은 지문을 감식하는 연구소가 되는 것이었고, 순간 나가시마는 리에코가 2층으로는 올라오지 않아 삐에로 인형을 만질 일이 없는데 그 인형에서 지문이 나오기라도 하면 경찰들이 사건을 재수사할 거라는 생각에 급히 따라 나가 그 역시도 죽여버린 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게 되고 미주오와 고조 역시 모든 걸 마무리하고선 그 집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미주오가 조심스레 고조에게 최근 가오리에게 안 좋은 일이 몇 개나 겹쳤는데 과연 앞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요? 하며 걱정스러운 말을 건네게 되고요. 이 말에 고조는 잠시 멈춰서더니 왜 그녀가 나가시마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말을 건네더니 이에 미주오가 갸우뚱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집으로 날라온 협박 편지는 과연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곤 다시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가오리 아가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을 건넨 후 돌려받은 삐에로 인형을 품에 안고선 다시 가던 길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십자저택의 삐에로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에 가오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는 게 그날 밤 아빠가